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가 시험이네. 그지? 아마 그동안에 열심히들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들 거둘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10회에서부터 저번 주 봤었던 동영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번을 질문했는데 자, 2번에서는 지금 맞춤법하고 띄어쓰기가 모두 맞는 거라고 정리했는데, 자, 우선 1번의 경우에서는 띄어쓰기는 모두 맞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표기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 밑줄 한번 해봐. 치닫거리가 틀렸잖아. 그래서 우리 된소리와 관계된 모습인데, 된소리 표기를 인정을 했던 부분 자체.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인정을 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은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 기억나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죠. 응? 그래서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를 인정을 하라. 절대 기억 받침 쓰면 안 됩니다. 네. 다음에 2번의 모습을 보면은, 자, 역시 띄어쓰기는 모두 맞게 돼 있는데, 역시 2번도 표기가 틀렸죠. 그죠? 어디요? 자,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닥달하다 할 때, 쌍기역을 써야지. 그죠? 자, 이게 틀렸던 거고요. 다음에 3번은 띄어쓰기하고 그다음에 맞춤법이 둘 다 틀렸어요. 자, 우선 어디가 띄어쓰기가 틀렸을까요? 3번의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할 때 적이라는 것은 때를 나타나는 의존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띄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소꿉놀이 하는데 소꿉놀이가 아니야. 이것도 표기가 틀렸죠? 소꿉놀이지. 또 기껏 하라니까 또 손꼽놀이 하지 말고. 손꼽은 아닙니다. 다음에 4번의 모습에서는 띄어쓰기든 맞춤법이든 다 맞는데, 자, 우선 꼭두각시 밑줄. 우리 단수 표준에서 꼭두각시라고 쓰면 안 됩니다. 네, 꼭두각시가 맞겠고요. 다음에 자, 목돌림이도 맞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띄어쓰기 과정에서 니은 대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미와 의존명사에 대한 식별인데, 뒤에 보게 되면은 잡고 논다는 대서 할 때 대에서의 준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뒤에 조사가 붙게 되면은 대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쓴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4번이었나요? 자, 우리 용비어천가의 총 결사 부분이죠. 네, 120. 자, 5장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용비어천가의 기초부터 잠깐 할게요. 보통 이 용비어천가의 형식적인 모습을 했을 때 2절, 물론 이때는 한시 형식을 말하는 거야. 우리 국문의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2절 했을 때는 주로 전절, 후절 이렇게 됐겠죠. 주로 이제 전절의 모습은 네, 중국의 역대 황제의 사적을, 그리고 후절의 모습은 조선 육조의 사적을 이렇게 대꾸로 맞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전절이 사구체, 후절이 사구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 형태를 지키는 장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네, 정격장이라고 부르고, 이 형식을 지키지 않는 장을 이렇게 말을 해요. 파격장이라고. 그럼 용비어천가 125장 중에서 나머지 장들은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파격장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지키지 않는 거. 그 부분이 딱 2장이에요. 1장하고 그 다음에 125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형태가 이름이 해동육룡이 하는 것이 1장이고, 자, 그 다음 125장이 바로 이 작품이죠. 자, 그래서 용비어 천가의 기본 구조 형태가 이 형태는 맞아요. 하지만 125장이 이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답이 4번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는 중국 역사상의 사적을 적고 뒤에는 앞에 것에 부합이 되는 조선 건국의 사적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용비어 천가가 이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본사 부분이야. 그래서 이 본사는 3장에서부터 109장까지를 우리가 본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6조의 사적을 찬양했다 그래가지고 이 본사 부분을 이렇게 사적, 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125장은 이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보면은, 자, 용비어 천가는 전반적으로 조선 건국의 당일성을 담고 있는데, 이 125장은 후왕에 주는 권기를 담고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을 전체를 보면은요, 이제 결사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이 결사 부분은 110장에서부터 125장까지를 결사라고 했고요. 이것은 후왕에 대한 훈계, 권계를 담았다 그래가지고 이 결사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계왕 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누인 개국은 어진 덕을 쌓아서 나라를 이뤘다 하는 뜻인데, 물론 이때 누인 개국 하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에 조금 더 합시다. 그러면 이 우리가 샤라고 하는 것은 주체 높임 선호 말하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때 이 누인 개국의 주체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1장하고 125장이 같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어진 덕을 쌓아서 나라를 이뤘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성계가 아니라 바로 6조입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1장에서 해동육룡이 그랬으니까 이것은 세종대왕의 직계 여섯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 성신은 성자 신손의 준말로서 위대한 후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왕에 대한 권계를 담고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용비어 천가에 대한 모습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용비어 천가 4번의 보기처럼 이렇게 전절에는 중국의 역사의 사적을 적고 후절에는 앞에 것에 부합되는 조선 건국의 사적을 적었다는 말이 용비어 천가에 해당이 물론 됩니다. 네. 하지만 125장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것은 본사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된다. 자, 다음에 5번이었습니까? 5번이네요. 자,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지금 5항하고 자, 27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거 물었겠죠. 그래서 가의 형태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에 된소리를 적어라 하는 것이 가의 규정이고요. 다만 나에서는 뭐야?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 있죠. 그때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절대 된소리 적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리고 27항 형태는 둘 이상의 다의 모습은 접두사가 그러니까 합성을 하든지 파생어겠죠. 각각 원형을 밝혀 적어라 하는 것이 다의 규정입니다. 그럼 가의 규정을 보게 되면요.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돼 있군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시 어떻게 돼요? 잔뜩이라든지 살짝, 듬뿍, 몽땅 어때요? 분명히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물론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거 하나 더 기억하세요. 그래서 니은 받침 뒤에 나는 자, 된소리인데
바로 이 규정이 뚜렷한 까닭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잖아 지금. 그러면 원칙의 모습에서는 자,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없는 경우에서는 된 소리를 표기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죠. 이때는 된 소리를 적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 받침 다음에서 이 규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섭으로 써요, 눈썹으로 써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 다음에 된 소리를 인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니은 받침 다음이지만은 발음을 할 때 뚜렷한 까닭이 나는 거. 자, 어떤 것이 나올까요, 우리? 이게 여러분들 작년에 국가적 문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곱이냐, 눈곱이냐, 눈살이냐, 눈살이냐. 그러면은 왼쪽에 원칙으로 보면은 같은 니은 받침 다음에 나는 된 소리 모습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된 소리를 써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경우는 같은 니은 받침 아래라고 하더라도 된 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을 했으니까 이 눈썹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건 단일어예요. 하지만 눈곱과 눈살은 뭘까요? 얘는 지금 합성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눈과 곱, 눈과 살이 합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소리 현상이겠죠?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는 발음할 때만 인정하는 거고요. 표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의 모습은 자,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경우는 나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이 그렇죠. 어떤 거? 기역, 비읍, 받침에 따른 나는 된 소리.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밑에 또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자, 이 된 소리를 표기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여기 나오는 니은 받침 다음하고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자, 그러면 원칙의 모습은 그럼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온 된 소리는 뭐겠어요? 된 소리, 되기라고 하는 까닭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만 되는 거고 표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는 소리 나는 대로 된 소리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좀 더 읽어봐요. 나의 규정을.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음절이나 그렇죠. 비슷한 음절이 겹치는 경우예요. 이때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법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납작이라든지 어떻게 돼? 같은 음절이 겹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된 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에 짭짤하다가 짭짤로 적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의 규정이죠. 기역, 비읍, 받침 뒤라 하더라도 비슷한 음절이 겹치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짭짤하다, 씁쓸하다 기억나세요? 이는 형태고요. 그런데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다의 규정이 아니잖아. 그럼 어떤 규정이 돼야 돼? 나의 규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는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규정이지 다의 규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7번입니까? 자, 7번에 그래서 내가 저번 주 저기 할 때 이제는 단락의 순서는 좀 묻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또 물어. 자, 다시 해. 그럼 다시.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던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가 맨 먼저냐, 아니면 라가 맨 먼저냐. 그지? 그래서 지금 선지 모습에 앞을 보는 사람도 있고, 뒤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뒤에도 어떻게 돼요? 라와 가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을 잘못 잡게 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또 나하고 이제 여러분들, 자,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어차피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싸움이니까, 그지? 일단 짧게 보는 연습부터 하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라리 그냥 하나의 기준을 잡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기준이 우선 가고 라를 기준으로 잡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앞에 접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았을 때 내가 뭘로 잡으라 했었죠? 만약에 지시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접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럼 나온다면은, 나의 예를 들어가 있고요. 나의 만약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예를 들어,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나의, 네, 예를 들어, 자, 요걸 네,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지에서 그럼 내가 기준 삼았었던 그럼 나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에다가 자 1번은 나가 자 두 번째 있죠. 2번은 나가 세 번째 있고요. 3번도 나가 두 번째 있고요. 4번은 역시 나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나 앞에 나오는 단락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어요? 바로 이 예를 들어 하는 이 예문 뒤쪽에 많이 읽어봐야 한 두 문장만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키워드를 잡아보자. 자, 그러면은 키워드가 뭔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농부가 무언가를 재배하기로 결정할 경우 토지 비용, 곧 토지 임대료는 농부의 고정 비용 중에 하나다. 자, 거기에 일단 고정 비용이라는 말 밑으로 해볼까요? 농부가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이미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끊어주시고요. 한철 농사를 중단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토지에 대한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고정 비용일까요? 아니면 매몰 비용일까요? 근데 그걸 고정 비용으로 잡아버렸으면 이게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단락에는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매몰 비용이란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은, 자, 가, 라, 다. 자, 셋 중에서 우리 매몰 비용이 나와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라죠? 그거 보세요. 그래서 일단 지불된 비용은 더 이상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매몰 비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매몰 비용에 대한 예시가 나가됐잖아, 지금. 그러면 나 앞쪽에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네요. 답은 3번.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바로 고정 비용 이렇게 잡았다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 잡는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5번으로 갔나요? 자, 15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15번 같은 이런 작품들은 위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지 과정에다 작가하고 제목을 줬다면은 이걸 틀릴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전 작품을 쳐놓고 이제 현대 모습을 물어봤는데요. 네, 두보이 작품이요, 두보이 작품. 이제 두보가 알록사는 안 때문에 볼모로 이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그 시기가 봄이었어요. 그럼 내가 봄이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마 하고 약속을 했겠지, 그죠? 그러나 몇 번의 봄을 보냈지만은 지금 볼모로 왔으니까 도약할 기억이 없잖아. 그래서 모르면은, 이 작품을 모르면은 항상 한시가 나온다, 향가가 나온다, 시조가 나온다. 어때요? 무조건 끝줄만 읽어봐라, 그럼. 응?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작품은 제목이 있었을 텐데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식이 제목이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의 형식은 오원절구입니다. 다음에 한시의 기본 구조로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형식상의 모습은 4단 구성이 되겠죠. 그럼 4단 구성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 승, 전, 결하고 말입니다. 자, 다음에 내용상의 모습에서는 선경, 후 정의 공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경치를, 뒤쪽에는 정서, 감정을.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정서가 주제겠죠. 그죠? 그래서 기구와 승구는 지금 대구가 돼 있고요. 봄을 나타내는 거야, 봄을. 그런데 봄이 되면은 돌아간다며. 근데 올 봄이 본데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세월의 무상감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기억이 없잖아요. 그럼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어느 날이 이 돌아갈 해인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고향으로. 그래서 주제의식은 우리 한자로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고향 생각, 향수가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자성에서는 늘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수구초시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작품에서 고향 생각, 향수를 주제한 작품, 이 작품의 제목이 향수거든요. 지금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래서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우리 노래방에 가면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자, 3번의 형태가 정지용의 바로 향수였어요. 이 시의 제목이 향수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작품 볼까요?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물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다시 만나자. 우리 강은교 씨 작품이죠. 우리가 물이 되어 하는 작품인데,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희구를 꿈꿨던 작품이고요. 다음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내가 여러분들 자료방에 현대시 쭉 올려졌을 때, 그래서 시적 자아, 그러니까 자아 분열, 현실적인 자아와 본질적 자아의 대립을 다뤘던 작품인데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죠. 또 다른 고향. 이것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지. 그러니까 이 점 함정을 내가 판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하고 고향을 제시해 놓으니까 여기 속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 여기서는 어떤 향수에 대한 고향이 아니야. 그것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또 다른 고향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조병화 시인의 작품인데요. 해마다 봄이 되면 하는 시예요.
그래서 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내가 함정 어디 몇 번? 2번에 함정을 판 거야.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끝줄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고 고향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속았을 것이다. 이 고향은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우리 고향이 아니라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네. 자, 15번도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은 글쎄요. 자, 그럼 단락이 지금 18번에 3개니까 한번 끊어볼까요? 한번 끊어보세요. 자, 그럼 예상 독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했는데, 자, 일단 단락을 끊어주시고요. 그럼 필자는 이 예상 독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상 독자에 대해서 지금 필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비판의 대상이 밑에 선지부터 보세요. 유럽 사람, 우리나라 사람, 유럽 사람, 우리나라 사람. 유럽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일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 첫 단락에서는요. 백인의 문명이 감각적인 문명인 반면 황인의 문명은 초감각적인 문명이다. 그래서 지금 서양의 백인 문명이 서양 문명과 그 다음에 황인 문명, 동양 문명에 대한 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감각의 세계는 유한하고, 그럼 이 감각의 세계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서양 문명, 백인의 문명이죠. 유한하고 초감각의 세계, 바로 동양인 문명은 무한하다.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의 물질 문명이 막바지에 이른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철학도 끝났고 예술도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모습에서는 백인들 스스로, 서양인들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감각적인 문명은 끝났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도 내가 보기에는 과학도 그 한계가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 이 과학의 모습이 뭐야? 당연히 서양 문명이지. 그래서 그들은 동양 문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벼랑에 부딪힌 자기네 문명의 돌파구를 동양 문명, 황인의 정신세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은 바로 필자 견해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작품을, 이 선지를 기본으로 한다면은, 아니, 유럽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데, 어떤 비판이겠어? 지금 그러면 이 필자 의식에서는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 중에 어느 것이 우위라는 거야? 동양의 문명이 우위라는 거 아니야? 아니, 서양인들 스스로도, 유럽 사람들도 자기 것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필자 견해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과학도 한계가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동양의 초감각적 동양 문명보다는 막연하게 어떻게 돼? 서양의 문명, 그지? 그것만을 동경하고 선호하는. 그래서 내가 이 필자가 지금 유럽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냐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란 말이야, 비판. 그러니까 동양 것이 좋은데 어떻게 된다? 좀 서양 것만 추구하지 않느냐, 이기잖아 지금 문제가. 그래서
자칫 여러분들이 잘못 잡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동양 문명에 대한 우월 의식이 아니잖아. 오히려 서양 문명이 우월하다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겠지. 그들을 깨우치려고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자 19번의 형태는 서로 말을 바꾸는 형태인데, 그럼 바꿔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연 현상의 연구는 모름지기 실험에 의해한다. 마땅히 실험에 의해한다. 됐죠? 다음에 2번을 보면은 에이. 이걸 혼동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긴장을 풀다 그러는데 긴장을 낮추다라고 그래요? 긴장을 늦추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이 단어에서 이건 아닙니다. 긴장을 풀다, 긴장을 늦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자, 2번이 틀렸네요. 부추기다, 조장하다, 잘못을 되풀이하다, 전철을 밟다. 그죠? 이렇게 관용어구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회 부분에 대한 것은 자, 마무리가 됐고요. 자, 11회를 하나 더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회는 지금 1번부터 바로 물어보겠는데, 이런 한글 맞춤법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규정에다 하나씩 대비를 시키세요, 그냥.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파생어하고 합성어에 대한 원리를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어떻게 돼요, 지금? 파생어잖아요. 그럼 기억만 봅시다, 기억만. 자, 그럼 기억 형태는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파생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표기법의 원리가 두 가지잖아요. 어원을 밝혀 적는 표기를 표, 의적 표기. 어원을 밝히지 않는 표기를 표, 음적 표기. 그러면은 지금 기억의 형태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말래요. 그죠? 요것은 표, 음적 표기를. 그러면 자, 니은의 규정은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합성이네요. 자, 여기는 합성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근을 밝히랍니다. 그럼 밝히라면 어떻게 돼요? 표, 의적 표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 제시형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지워가는 연습을 좀 하라. 자, 먼저 얼핏 보더라도 3번 지워. 아니, 기억의 조건이잖아, 지금. 그럼 기억의 조건에서 우선 3번을 먼저 지우라는 것은 뭘까? 3번은. 그건 합성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말? 결론이 뭐냐면 3번은 앞뒤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기억이 일단은 파생어가 되기 때문에, 아닌 건 3번 합성어 지워버리자. 다음 두 번째. 1번, 4번도 지워, 이제. 왜요? 아니, 길이 할 때 길다의 어원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이지, 뭐야. 자, 요거 원리부터 잠깐 합시다. 우리 이 파생어에서 자, 어근 뒤에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데 이 하나만 원리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모음에 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때 앞쪽에 있는 어근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 원리부터 앞쪽에 있는 어근을 밝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 의적 표기. 밝히지 않는 경우를 표, 음적 표기. 그때 일반적인 경우는 표의적 표기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모음의 전미사가 뭐가 붙을 때? 뭐가 붙을 때? 이 음이 붙을 때. 그래서 이 음이 붙게 되면은 그때는 어근의 원형을 밝혀졌고 이 음 이외의 나머지가 되겠지. 그때는 어근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 잠깐 볼래요? 우리 자, 죽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근에 이처럼 명사와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다 하고 어근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 이외의 모음의 전미사가 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근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적어요? 그래서 파생했을 때 특히 형태도 분석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받침이 없을 때는 뒤쪽에 있는 초성을 앞으로 가져와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근의 모습이 생긴다면은 그 뒤쪽에는 이 음 이외의 모음의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먼저 3번부터 지우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뒤뜰과 쌀알은 합성어니까요. 볼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1번, 2번, 4번의 기억의 선지는 전부가 파생어는 맞아요. 근데 니은의 조건이 뭐였었어요?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중과 무덤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다의 어원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뭘 볼랍니까 이제? 답이 2번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 원리 잘 기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인가요? 근데 이 로마자 표기는 이건 질문의 대답이 내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자, 그럼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했을 때 여의 발음 기억나세요? 그러면 예하고 레의 형태는 항상 본음대로만 적고 예, 레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본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지만 단모음인 애도 인정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숭예문 했을 때 어떻게 예가 이로 적어요? 얘는 뭘로 적어야 돼요? 와 이로 적어야죠. 뭐 기본 표기했고요. 다음에 도예촌에서 예의 예는 애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애로 표기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발음에서 항상 본음대로만 발음해야 할 것이 뭐겠어? 예하고 레였잖아요. 예하고 레는 항상 본음이니까요. 다음에 퇴계원 했을 때 예레 이외의 예에서 예로 발음해야 하므로 거기가 좀 표기가 이상하다. 자, 다시 한번 그 태기형 고치세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레 이외의 예는 본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이어서 뭘로도 발음합니까? 어이어 애로도 발음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애로 고치세요. 그래서 퇴계원 했을 때 와이 아니면 그냥 이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자, 4번의 모습에서는 우리 전자법 곧 표기대로 적는 첫 번째 예비가 뭐 있었어? 요거. 그러면 의의는 이로 발음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니라 뭘 적는다? 유, 아이 적어라. 우리 전자법에 예외 있잖아요.
이 됐어요? 그래서 3번의 모습에서는, 자, 선지 다시 볼게요. 태계원에서의 계는 예래 위에의 예이어서, 예로 발음해야 하므로 애로 표기한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로되, 뭣도 인정한다. 애로도 발음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와이의 예와 그 다음에 이의 애도 가능하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6번의 모습. 자, 6번은 내용 생성하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일단 괄호 앞뒤를 일단 끊어라. 그리고 괄호 앞뒤에 한 문장에는 두 문장, 선지를 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에 키워드를 찾아봐라. 자, 바로 앞쪽부터 읽겠습니다.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예술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사회성에 대한 강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현대 사회의 발달에 따른 예술 자체의 변모와도 관련된 것이다. 자, 예술의 사회성 강조는, 자, 거기에 동그라미 칠까요? 예술의 사회성. 그 다음에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예술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술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비평가를 포함한 청중 또는 관중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예술 그게 키워드 같은데? 예술 공중은 예술 작품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예술 창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면 나는 키워드를 잡으라면 뒤쪽에 있겠네요. 괄호 뒤쪽에. 예술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뒤에는 예술 공증 그랬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이고 환원될 수 있는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술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개인적은 틀렸어. 1번 지워버리고.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공적인 성격이겠죠. 예술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네, 공적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죠? 다음 3번에서는 역사적 산물이란 말이 왜 필요가 하고, 4번은 뭐 예술, 철학 이런 관계 없잖아. 그래서 뒤쪽에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네, 공적, 네, 사적이 아니라 공적 이렇게 보는 것이, 네, 쉽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은 표준 발음법을 어떤 것이 헷갈려서 물었을까 이거? 자, 9번 표준 발음법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표준 발음법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음음 변동 있죠? 그래서 음음 변동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이것부터 할게요. 자, 대패하고, 네, 밥이 합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현상? 자, 이거부터. 아니, 이렇게 합성 명사를 이루고 앞말이 울림이잖아, 모음이니까.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이소년상 하면은 뒷말 의사 소리가 어떻게 돼요? 된소리가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또 미음 때문에 여기는 비음. 무슨 현상? 유음화. 자, 그러면 이거 바뀌겠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렇게 뒷말의 첫 소리가 이렇게 된 소리가 났을 때 우리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사이시옷을 밝히다 보니까 발음이 하나 더 인정되겠네요, 이제. 자음 앞이니까 네, 끝소리 규칙 그리고 된 소리 되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네, 둘 다가 다 가능합니다. 둘 다가. 자, 다음에 공권력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했잖아. 그래서 삼음절로 된 한자의 기본 구조에서 이 구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형태가 우리 두 가지가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원칙은 유마니까 리을 공식이죠. 근데 예배는 뒤쪽이 바뀌는 니은 공식이죠. 그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 있었죠? 앞쪽을 끊어가지고 니은 받침을 가지고 있는 이 음절이 자립성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권력하니까 또 따라서 공권력하지 말고. 그래서 삼음절의 한자에서 내가 오직 있으면 대관령하고 대관료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공부했었어. 그럼 이해가 안 되면은 니을 될 수 있는 거. 자, 네 가지만 암기라서 네 가지만 암기. 자, 뭐뭐 있었지? 불러봐. 삼음절의 한자에서 니을 되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니은 하고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신선로 하지 마시고, 신설로입니다. 거기에 마천루가 아니라 마철루입니다. 됐어요? 바로 작년도 군무 문제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 형태는 뭘로 기억하자? 전부가 다 니은의 구조로 기억하자. 에이, 2번이 틀렸잖아요. 자, 우선 의 발음이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의 발음. 자, 우선 의의 초성이 자음인 경우라면은 무조건 항상 뭘로만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한다. 그러니까 그게 링크면 맞잖아요. 근데 의의 초성이 자, 몸이었을 때. 몸이었을 때. 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의의 초성이 몸이었을 때. 자, 위치부터 봅니다. 첫 번째는 어두. 두 번째는 어두, 이하, 이렇게. 그럼 어두 단어의 첫 머리가 됐을 때는 예배가 있어 없어? 없다고. 항상 본음대로만 발음을 하는 거라고. 근데 항상 우리 주의할 것이 뭐 있었어요? 어두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발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발 의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글 이걸 반드시 본음만 하라니까. 어떻게 이루나 이게. 어두인데. 그리고 어두 이하일 때도 자, 원칙하고 허용. 이걸 혼동하지 마라. 그럼 어두 이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본음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만 어두에서는 예배가 없지만은 어두 이하할 때만 예배가 있다. 그래서 어두 이하의 모습도
자, 관형격 조사일 때는 애로도 발음할 수 있고, 그 나머지들은 뭘로 발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은 자, 이 네 글자 중에서 예외가 없이 본음대로만 발음할 것 했을 때 어두잖아. 그래서 어두가 몇 번째 글자가 어두야? 아니, 세 번째 글자가 어두잖아. 단어의 첫머리를 어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본음대로만 해야 돼. 본음대로만.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거 의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어떻게 얘가 이루나? 안 되잖아. 이건 항상 본음만 나야 되지. 됐어요? 다음에 관형격 조사 그러면 이게 명사니까 자, 얘는 뭘로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애로도 발음할 수 있고 그 나머지 형태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두를 이로 발음해. 이게 틀린 거지. 오케이? 네. 표준 발음법 하려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 3번. 자, 3번 이제 읽어갈게요. 우리 모음 발음이죠? 그래서 단모음인 외가 나오네요. 그럼 외의 형태는 본음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중모음인 외도 허용한다. 됐지? 다음에 설릭다 형태는 자, 우선 의문 현상했을 때 설릭다 세 가지만 불러봐. 아니, 의문 현상에서 우리 세 가지만. 우선 첫 번째는 니은 첨가부터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두 번째, 니은이 첨가되니까 앞쪽이 니을 받침이잖아. 그럼 두 번째 현상은요, 유음화. 두 개. 다음 세 번째는 안 올리면 뭐다? 된소리, 되게. 그래서 항상 표준 발음은 이렇게 의문 변동하고 연관시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라. 다음에 눈요기는 니은 첨가가 되겠죠? 니은 첨가. 다음, 이거 햇님 하지 말라고 써. 소리의 첨가. 왜냐면 이건 파생명사잖아. 됐어요? 그래서 해 뒤에 님이 나왔을 때 님은 뭐라고요? 존칭, 전미사입니다.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표기든 발음이든 둘 다 햇님이야. 그럴 때 사이쇼 붙여가지고 햇님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자, 9번 문제가 됐고요. 다음 14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띄어쓰기를 물었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글이 뭐 있었지? 첫 번째, 품사의 통용 조심해라. 두 번째, 유사 형태 조심해라. 세 번째, 한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는가를 봐라. 이 세 가지였단 말이야. 그러면 자, 먼저 1번, 2번 자,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묶어버리면은 자, 내가 3개 줬어. 3개. 자, 불러봐. 대로 만큼 이거 그럼 대로만큼 뿐하고 나왔을 때는 자, 품사의 통용 문제다. 뭐하고 뭐의 구분이다? 조사하고 의존명사의 구분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 다시 조사라면 붙였을 것입니다.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체현 나오겠죠. 의존명사라면 띄어쓰겠죠? 앞에 뭐가 옵니까? 관형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남자뿐이다. 그렇지? 체현 다음에 뿐은 초사기 때문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졌을 뿐이다. 어때요? 관형어 다음이죠? 그거 띄어쓰는 거죠. 다음에 약속대로 똑같은 겁니다. 체현 다음에 대로는 조사니까 붙이는 거고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관형어 다음에는 의조명사니까 띄어쓰겠죠. 이건 쉽겠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유사 형태 조심하라고 3번 여러 번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3번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정리하세요.
품사의 통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는 조사하고 부사의 식별. 내가 네 가지 요령 썼지? 불러봐. 조사와 부사 같이 덜어 맞아. 이거 줬잖아. 이거. 그러면 같이 덜어 맞아 보다가 나오면은 역시 품사의 통용에서 조사하고 부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럼 체연 다음에 나왔다면은 조사니까 당연히 붙여는 것이고 용어 앞에 단독 쓸 수 있다면 그건 부사죠. 그런데 이때 유사 형태를 주의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유사 형태를 주의해라. 자, 그 유사 형태의 주의는 기억나는가요, 이제? 같은 나오면 무조건 다 띄라고 그랬잖아. 볼 것도 없이. 그럼 같은하고 띄어 쓴다는 것은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같다,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붙인 거잖아, 이거는. 근데 어떻게 당신 같은 할 때 당신과 같은을 어떻게 붙였어? 그게 틀린 거야. 그래서 같은 나오면 무조건 띄어. 다 띄어. 자, 이 입에서 당신같이 체연 다음에 나왔다면 가치는 뭐겠어? 조사니까 붙여야 할 거 아니야, 얘는 또. 3번이 위아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자 4번의 형태도 이거 조심. 그럼 만 하고 나왔을 때 역시 조사하고 자 의존명사 식별이다. 그럼 조사가 되면은 한정이죠. 체연 다음에 나왔다면은 붙여 쓰세요. 그러니까 공부만 됐어요? 체연 다음에는 한정이잖아요. 자, 그러나 의존명사라면 띄었을 텐데 주로 의존명사에서 만 했을 때는 뭐 동안 시간의 경과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 뒤에 조사 있으면 무조건 다 띄라고 했잖아.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존명사 만 뒤에다가 전미사 이렇게 하다 붙어버리면 이때는 조사나 의존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하다, 뜻하다, 체하다 기억나지? 그래서 무조건 보조 형용사예요. 그거는 본용어하고 보조용어 띄어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유사 형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3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자, 18번의 형태를 또 물어봤는데 아니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자 그런데 동그라미 자 그러면 라를 기준하겠습니다. 그러면 라 앞에다가 1번은 다가 있죠. 2번도 다가 있죠. 3번은 가가 있죠. 4번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명예를 훼손하여도 손해배상을 해주면 그로서 충분하고 자기 잘못을 사죄하는 광고를 신문에 강제로 싣게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남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나갈 거 아니야. 남의 명예훼손. 그럼 가밖에 없잖아. 그럼 라 앞에 가가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답은 3번. 그리고 이렇게 단락의 순서가 항상 선지를 만들 때 그랬잖아요. 하나의 기준 잡게 되면 바로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2개씩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답을 3번 했다 하자. 그러면 항상 이 순서대로 다시 단락을 배열해가지고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왜 확인자고 꼭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짧은 글이라면 가능해요. 짧은 글이라면. 그지? 근데 한 단락이 길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거. 그래서 계속 여러분한테 물론 이 방법이 항상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풀었던 방법을 쓸 텐데, 근데 계속 이 연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절대 이런 순서에 헤매지 마시고,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11회도 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해설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12회 마지막 13회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